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신촌교회는 신촌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신촌 바이블 칼리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국내 저명한 신학자들의 강연을 더욱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본 강좌에는 세 분의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이신 권수영 교수님이십니다. 권수영 교수님은 우리가 치유자입니다를 주제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힐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한 분은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명수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기독교가 미친 그 영향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이신 김학철 교수님은 야고보서 풀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강의하실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시작하는 이 신촌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1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권수영 교수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두가 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0강짜리 방송 강연을 찍자. 근데 너무 또 길기도 하고 그래서 주저했는데 주제가 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에 대한 강연을 해줄 수 있냐. 지금 코로나19로 다들 이제 힘든데. 그래서 그 주제는 제가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 주제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상담학 교수니까 이건 꼭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강짜리 이제 연속 강연 방송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그 강연 내용이 좋으니 이제 그걸 이제 책으로 내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치유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치유하는 인간은 이제 모든 우리 한국 사회 국민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해서 출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기독교적인 내용을 이렇게 많이 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독교 상담학자로 또 기독교인으로 치유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기독교 복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그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볼 강연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하는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부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치유. 이런 제목으로 8주에 거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그 강연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에서는요, 힐링을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H-E-A-L-I-N-G. 그래서 이게 스펠링이 이 영어 알파벳이 몇 개입니까? 세로 보면 7개잖아요. 그래서 7개 이제 하나는 이제 2가지로 해가지고 이 스펠마다
주제를 제가 하나 힐링 코드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H 코드가 있고 E 코드가 있고 A, L, I, N, G 코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방식으로 책을 썼어요. 이번 이제 8번 강의 동안은 제가 이걸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heal, H 코드, E 코드, A 코드, L 코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힐링의 H 코드는 홀딩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E 코드인데 이거는 empath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낮은 대로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주제는 accepta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영어로 번역하면 수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용납, 그 영원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주제는 이제 L인데요. L은 lamentation, 다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 워낙 애도라는 뜻의 단어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주제로 8주 동안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한 주제씩 그렇게 제가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8주 동안 기독교인의 치유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홀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아주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의 발전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주로 이 외향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굉장히 그 초가집도 있었던 것 같고 기와집도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목조 건물도 많았었던 것 같고 소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골마다 이 초가지붕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시골이 요즘에 가면 시골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도시와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 발전의 이제 첫 단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글쎄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2000년대부터입니까? 많은 분들이 코리아, 뭐 저펜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이랬다가 코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라명을 이렇게 인식시킨 그런 일은 뭐 세계적으로 올림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8 올림픽. 그래서 대규모 경기장을 짓고요. 우리가 아는 많은 경기장이 그때 지어진 경기장이 많습니다. 고급 선수촌 아파트도 짓습니다. 쇼핑센터도 짓고요. 소위 레저타운이 그때 막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막 너무너무 많은 게 레저타운인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요? 그 올림픽을 유치한 다음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위 외관을 정비하는데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들어간 공식 경비가 2조 4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뭐 그때 당시 통계인데 뭐 사회 간접 시설까지 포함하면 한 12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때 금액으로 12조 원이면 아마 어마무시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그런 일을 하느라고 막 그냥 겉으로 보이는 외관을 정비하느라고 숨겨진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철거당했어요. 소위 철거민이 그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절로 가라고 그랬어요.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아픔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그리고 사회의 많은 눈길들은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했을까요? 사실은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이는 외관이 아니라 어쩌면 보이지 않는 가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올림픽의 진정한 이념이 어떤 겁니까? 이게 평화와 화합 아닙니까? 근데 그 올림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보이는 외관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한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림픽 하느라고 우리는 내려가고 있다.
올림픽이 아니라 내림픽이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가나 사회나 얼마만큼 성숙한 사회인가 국가인가를 판가름하는 성숙도에 있어서는 사실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아픔, 소외와 상처를 깊이 인식하고 치유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또 사회 또 개인의 성숙에도 굉장히 중요한 크리테리아가 아닌가, 기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요, 이 개인들에게서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외면을 가꾸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요즘에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명상 앱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고 그래요. 명상 앱을 만드는 분들이 저를 몇 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 앱이 요즘에 굉장히 유료 앱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배가 그래도 제 나이 정도 된 분들이 그러면 그걸 구매를 합니까? 한 달에 비싸면 한 3만 원 정도 내야 되는 명상 어플리케이션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20, 30대들이 8, 9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자신의 내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의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나친 어떤 외모 지상주의로 또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성형외과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가면 이 치유나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눈에 밟힐 정도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강남의 어느 그 거리였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힐링 세차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세차에 힐링 세차가 있어. 너무 놀라워가지고 차를 돌렸습니다. 차 세차할 일도 없는데 힐링 세차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힐링이 되나 봐서 좀 알아보려고요. 근데 세차하는데 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잠깐 나오시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안에다 뭘 뿌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살균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냄새도 나게 그렇게 해드리면서 기분이 좋아지시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힐링 세차래요. 그래도 이렇게 뿌리니까 이 내부도 좀 살짝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긴 하더라고요. 기분이 살짝 상했으면 이게 힐링 세차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보니까 2층에 보니까 힐링 태권도 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뭐가 힐링 태권도인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사범님한테 여기는 왜 힐링 태권도입니까? 물어봤더니 태권도 할 때 음악을 틀어놓는데요. 그 신나게 또 음악에 맞춰서 태권도를 하면 애들이 기분이 좋아진대. 그래서 힐링 태권도라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힐링이 수없이 많은 곳에 마치 마케팅 전략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현상일까 보면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대한민국, 성장과 경제 발전 모토에 가려서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상처, 그래서 그 상처를 돌아보고자 하는 어떤 치유, 힐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차적이었죠. 아니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달리느라고요. 겉을 치장하느라고요. 겉을 개선하느라고요. 그런 한국 사회가 드디어 이제는 제 표현으로는 원심력에서 구심력이 생겼다. 방향을 좀 틀어서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요, 놀랍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신학대학원 옆에 선교대학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대학원에 선교대학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다. 그건 잘 아시죠? 그래서 교회마다요, 아무리 조그마한 교회라도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세계지도 이렇게 붙여놓고 앞쪽으로 연락에 엄청나게 박아놨습니다. 여기도 선교하고 저기도 선교. 교회마다 선교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한 90년대 후반이 들어오시고 2000년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좀 달라졌습니다. 선교대학원이 아니라 상담대학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내적 치유 이런 단어도 이제 교회 들어오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방향 선회의 덕을 본 학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상담학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학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상담학이라는 과목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유학 갈 때도 사실 다른 신학의 분야를 공부하려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전공을 바꾼 케이스인데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떤 학문입니까? 이 상담이요, 이게 서로 상자에다가 말씀 담자잖아요. 서로 이야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죠. 뭐 은행에 가면 재정 상담, 투자 상담도 할 수 있고, 그죠? 뭐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상담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어떤 심리 상담은 이런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은 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휘둘려서 살다가 정작 자신의 내면을 한 번도 꺼내놓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자신의 내면을 전문가 앞에서 꺼내놓고 특별한 기회를 갖는 서비스가 바로 상담 서비스,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심리 상담 서비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상담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처음에는 바깥에 대한 관심이 많았나 봐요. 사회 윤리를 공부하려고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80년대 우리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이제 잘못됐던 게 많다고 막 소리도 지르고 세게는 막 돌도 던지고 나라가 잘못됐고 대통령이 잘못됐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던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학문이 있다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사회학을 부전공해야지 사회학 공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내면 저는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학생이 많으니까 심리학 공부하나? 뭐 그런 어떤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정신분석을 공부해 보니까 내 안에 이런 많은 또 다른 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정신분석을 공부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아주 놀라운 숙제를 냈습니다. 정신분석을 직접 받아보라는 숙제였어요. 5번을 받아보래요. 근데 정신분석을 받기가 굉장히 비용이 셌었습니다. 유학생인 신학생 신분으로는 이제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데 어느 지정을 해주면 거기 가서 아주 싼 값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불이었던 것 같아요. 50불도 사실 그때 큰 돈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5번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받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너무 놀라운 경험이어서 제 자신의 내면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저는 제 비용을 좀 들여서 정신분석을 꽤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문 상담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육 분석, 자기 분석이라고 외국서는 많이 그러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좀 바꿨어요. 교육 분석이라고 바꿨습니다. 아니면 내담자 경험, 내가 내담자가 직접 되어보는 거죠. 제가 꽤 많이 한 30시간 정도 정신분석을 받았습니다. 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 상담사가 되려고 꽤 좋다는 센터에 인턴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너 교육 분석 시간이 30시간밖에 안 되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최소 50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10몇 시간 더 해야 되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슈퍼바이저가 그 센터의 디렉터가 안 된대요. 한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된대요. 다양한 대상에게. 그 센터는 가족 상담을 주로 하는 센터였는데 가족 상담사한테도 한 10회기 받고 그 다음에 너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 한다며. 그럼 목회 상담, 여기가 이제 제가 지원한 데가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 기관이었는데 여기 있는 분한테 받으면 안 되고 왜냐면 네가 여기서 인턴할 거니까 딴 데 가가지고 기독교 상담자에게도 또 한 10회기나 20회기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첫 해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에게 소위 내가 상담을 받아보는 교육 분석을 채운 다음에 인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상담 배운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상담 받아보셨어요? 했더니 내가 왜 상담을 받아요? 나 문제 없어요. 또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상담을 하신다며.
상담을 배우고 싶다니까요. 상담사 되고 싶다니까요. 그럼 상담을 좀 받아보셨다니까. 아니, 전 안 받았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제 슈퍼바이저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가끔 하죠. 제 슈퍼바이저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냐. 그러면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생각을 해봐. 너 의사가 된다고 그래. 근데 너는 예를 들면 너는 피부과 의사가 된다고 그래. 근데 피부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피부과 의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족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 그럼 가족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가족은 다 한국에 있었으니까 저 혼자 가지만 가족 상담사에게 개인 상담을 받아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상담을 이제 저는 연세대학교에 있으니까 연세대학교에 상담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 물론 학위 과정도 있지만 비학위 과정 분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상담을 배우고 싶어서 오시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뭘까요? 교육 분석. 저희는 20시간을 요청합니다. 20시간을 교육 분석 받으세요. 우리 산타에 교육 분석사가 있으니까 신청만 하면 20팩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싫어하세요. 아, 내가 좀 배우러 왔는데 수업은 안 하고 또 상담을 받으라고 그래. 정말 거의 90%, 조금 거짓말 보태면 100% 다들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진짜 나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정말 몰랐네요.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다. 귀중한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이 목사님들한테 교육 분석을 요청하면 진짜 또 힘들어 하세요. 아니, 예를 들면 또 상담사가 평신도면 또 더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다들 어떡하겠어요. 상담 요청을 하니까 해야지. 근데 하고 나서는 정말 놀라운 경험들 많이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발견, 때로는 자기의 상처를 만나고 나서 또 그 상처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생기는 자기 연민. 이게, 나를 좀 새롭게 만드는데, 내가 앞으로의 생을 새롭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 때로는 내가 어린 시절 상처를 굉장히 잊고 살았고, 억누르고 살았지만, 결국 그 상처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내가 현재 굉장히 달라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치유의 과정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상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도 더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 힐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차장에도 힐링을 붙여놓고 이런 치유라고 하는 용어가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왜곡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로 외향적인 기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힐링을 하려면 뭔가가 바깥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TV만 한번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먹방이 있습니까? 좋은 거 먹어야지 힐링된다. 다들 이렇게 음식을 놓고 힐링돼 막 이럽니다. 아니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프로가 좀 줄었어요. 여행을 잘 못하니까. 여행 프로 참 많았습니다.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힐링된다. 여행을 가야만 힐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힐링 푸드, 힐링 투어 이런 힐링 마케팅 배우의 무의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남과는 달리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행복해. 이런 특별한 곳에서 이런 경치를 즐길 수가 있어. 부럽지?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져요. 굉장히 나르시스틱합니다. 힐링이 굉장히 자기애적이에요. 개인주의적입니다. 여전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먹지 마. 그다음에 막 사진 찍고 각도 잡고 사진 찍고. 나는 어떤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그런 대접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유명한 인사가 가면 막 사진 찍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음식이 진짜 대단합니다. 여행지는 어떻습니까? 여행지 가서 경치 찍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새 그거 그냥 또 이렇게 고치고 막 올려야 되거든요. SNS에. 나 여기 왔다고.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사진 찍은 거 인생 컷 찍는다고요.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중요한 것은 사진 찍느라고 바쁘고 내 SNS에 올리느라고 바쁩니다. 굉장히 자기애적이에요. 글쎄요. 오히려 이런 자기애적인 성향이 다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향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왜곡된 현대 힐링 문화의 소비자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힐링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8주 동안 강연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힐링이라는 단어, 그래서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상처나 분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힐링, 자꾸 외부로 눈을 돌리고 나르시스틱한 자기 포장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이런 가짜 힐링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 정말 자기 자신의 치유,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치유의 자원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힐링의 첫 번째 스펠인 H, 홀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세상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힐링 경험은 붙들림이라고 생각해요. 붙들림. 자, 붙들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경험입니다. 그죠? 붙들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흔들리는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경험. 많은 분들은 이런 표현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 경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신앙 경험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굳건한 믿음의 터전 위에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느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그죠? 제가 잠깐 정신분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경험을 홀딩이라고 지적합니다. 너무 이해되시죠? 누군가가 붙들어줘야 됩니다. 갓난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야말로 미약한 존재이고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자,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맡겨지죠? 어머니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홀딩의 제공자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도널드 W. 위니캇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워낙에 소아과 의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정신분석이 좋아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접한 다음에 이분이 소아정신과 의사로 전환하는 그런 의사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피딩 아닙니까? 젖 먹이는 거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모유가 잘 안 나오면 뭐 젖동량했다 그러잖아요. 막 다른 사람에게도 막 가서 막 우리 아이가 젖이 모자란데 젖 좀 주실래요? 막 그럴 정도로 피딩은 중요합니다. 젖 먹이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뭐 모유가 모자라면 뭐 다른 그 분유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홀딩입니다. 갓난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딩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주고 안아주는 홀딩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갓난아기가 처음 세상 밖에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한테. 야, 네가 좀 얘기 좀 해볼래? 안 되니까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나오면 엄청나게 불안하겠죠. 왜냐면 너무 환경이 달라요. 이 안에는 좀 엄마의 수중 물속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왠지 따뜻했을 것 같은데 밖에 나왔더니 또 쌩하기도 하고 말이죠. 공기 아닙니까? 신체 전체가 느끼는 불편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건 확실할 것 같아요. 이때 바로 요걸 느낄 틈도 없이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선생님을 누구에게 안깁니까? 어머니에게 안깁니다. 그래서 바로 엄마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위니캇이라고 한 학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holding environmen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아주는 환경, 안아주는 환경이 바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안아주는 환경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일까를 추측합니다. 이 갓난아기는 엄마와 한 몸을 이뤄요. 마치 엄마와 내가 한 몸이고 한 존재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를 놀랍게도 심리학자들이 마치 신학적인 용어처럼 붙였어요. 전능감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이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전능감을 경험한대요. 누구 때문에요? 엄마 때문입니다. 최고의 행복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요, 엄마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가, 이게 큰 욕구가 아닙니다. 갓난아기 태어나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미 큰 밥통이 있어. 물었더니 막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만 먹을래 뺐더니 싹 빠집니다. 저절로. 그런 다음에 좀 속이 더부룩한 것 같을 때 등에서 마사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꼭 트름을 했더니 또 막 좀 졸려요. 그랬더니 또 막 부채질을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몸이 시원해져요. 막 너무 편하게 자요. 일어났더니 배가 좀 살살 아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배를 또 마사지하는 서비스가 있네. 그랬더니 또 병원을 쫙 봤더니 또 찝찝했더니 또 닦아주는 서비스가 있네요. 다 싸고 났더니 또 배가 고파. 그때 다시 또 음식이 제공됩니다. 그래갖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 전능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최고의 만족감.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누구 때문입니까? 이 원하는 바를 즉각 만족시켜주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학자들이요, 길지 않다고 합니다. 3주에서 4주, 한 달을 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엄마가 계속해서 아이와 한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살짝 놓고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엄청난 이제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는 굉장히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붙들림이라고 하는 경험이 이 아이에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8주 동안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할 건지 제가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첫 번째 이 H코드, 홀딩, 이 붙들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 정신분석, 이 갓난아기의 이 분열 경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1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2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